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을 뒤로하고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하면서 양시장 모두 0.3%대 약세로 장 마쳤는데요. 수급적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3천억 원까지 매도 규모로 확대했는데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로 받아주면서 하방을 어느 정도 방어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고 역시 개인이 이 물량 받아내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죠. 오후장 중에 대북 관련 이슈에 지수가 출렁이고 방산주가 상승하는가 하면 또 LG화학의 분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변동성을 키워갔습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그 폭이 제한적이었고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환율이 3원 가까이 빠지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최근 상승했던 시장의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싶은 건요. 지수가 올랐을 때도 상승보다 하락 종목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대응, 시장의 흐름 저희와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의 뉴욕 증시는 FOMC의 양적 완화 기조 유지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약세로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확인하시죠. 내비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중이지만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금리 동결과 함께 자산 매입을 지속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 성명서에서는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 완전 고용과 장기적인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 마쳤습니다. 연준이 제로금리 장기화를 시사했음에도 다우만 홀로 상승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시장 우호적인 발언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증시에 큰 힘을 싣지는 못한 겁니다. 또 11월 대선 이전에 추가 부양안이 나오기 힘들 거라는 우려와 함께 대형 기술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5%가량 급등으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WTI가 4.9% 오르면서 40달러 위까지 올라왔고 브렌트유도 42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가 440만 배럴가량 감소하면서 예상치보다 더 큰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또 걸프만 인근에 허리케인 셀리가 상륙하면서 원유 생산시설의 27%가 문을 닫은 것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OECD가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월 대비 1.5%포인트 오른 마이너스 4.5%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반면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8월보다 0.2%포인트 내린 마이너스 1.0%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반영한 건데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만 홀로 상승했는데요. 0.1%가량 올려서면서 28,03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입니다. 0.46% 하락이었습니다. 3,385포인트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기술주의 약세로 1.25% 하락하면서 11,05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13%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올려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11,000달러 위에서 거래되면서 1,342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더리움은 횡보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95%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44만 6,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 흐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샌비트 타임존이 2.5%가량 강세입니다. 196원 시세 지나고 있고요. 오미세고가 0.46% 조정받으면서 4,225원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더리움 에메랄드가 2.9% 넘게 3%가량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도 1% 넘게 오르면서 30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이 0.6%가량 조정받으면서 58,74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에 이르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부터 오늘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고 또 최대 고용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2% 이상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금리 인상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시는 것처럼 FOMC 회의의 결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열립니다. 오늘 새벽에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번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대선이 11월 3일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FOMC 때도 여전히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번 FOMC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2023년 통상 지금 2020년이면 앞으로 3년 후에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는 것이 이번 FOMC 회의의 주된 키인 것 같고요. 또한 금리를 당분간 안 올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통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그것은 결국 시장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오늘은 예상보다 미국 증시가 혼조세의 모습 보였다는 거 그거 잠시 후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결국 앞으로 고용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된 내용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FOMC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곧 보시는 그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이 여전히 미국의 어떤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이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스테이트먼트의 주된 내용을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여기가 좀 보셔야 할 것 같죠? 미국 경제의 어떤 그 성장이나 이러는 것들을 위해서 모든 동원을, 즉 연준이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겠다. 그런 시그널 강하게 나왔던 것들이 첫 번째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고용을 앞으로 더 좋게 하겠다. 즉 최대한으로 고용을 올리겠다 이런 평가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 그 물가 결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물가 관련된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9월 FOMC 주된 내용들은 어쨌든 미국 경기가 어렵게 되면 어떤 정책을 통해서라도 상당히 좀 윗방향으로 올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주된 내용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9월달 베이지북, 우리가 지난 통상 베이지북이 FOMC 회의 열리기 한 3주 전에 나오고 있는데 지난 9월달 베이지북의 내용에서도 여전히 미국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시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FOMC 때 기준금리 동결은 많은 분들이 아셨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6월 달에도 이런 표가 나왔는데요. 9월 달에도 이런 표가 나왔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이 앞으로 바라보는 즉 2020년 올해와 내년에 미국의 어떤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이 바라볼 때는 지난 6월 달에는 미국의 어떤 GDP가 약 마이너스 6.5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나온 데이터를 보면 마이너스 6.5가 아니라 마이너스 3.7. 그러니까 지난 6월 달보다도 미국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긍정적 시그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실업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6월 달에는 미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업률이 약 9%,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이 실업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나왔는데 오늘 나온 데이터를 보면 9.3이 아니라 7.6. 그러니까 여전히 실업률은 높아졌지만 지난 6월 달보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목표를 위해서 연준이 어떻게든 노력하겠다. 이런 시그널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난 8월 27일 날 잭슨홀 미팅에 대한 리뷰를 잠깐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연준이 정확하게 표현은 평균 물가 목표제인데요. 평균 물가 목표제를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미국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의 목표율이 2%입니다. 그러니까는 2%가 도달하게 되면 기준을 올리겠다. 이것이 지난 시기에 연준이 목표하는 그 기본적으로 정책의 모습인데요. 지난 8월달 잭슨홀 미팅에서는 그런 목표를 주지 않고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를 터치하고 올라가더라도 금리를 일정 시간 동결하겠다 이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이견이 좀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위원들이 바라보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리뷰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좀 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준 관련돼서는 멤버,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는 멤버를 포함해서 17명의 멤버가 있는데 17명의 그 연준 위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17명 관련돼서 17명이 2020년에는 0%에서 0.25% 그러니까 현재 상태, 기준금리 동결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 눈에 띄는 것들은 2023년에는 지금보다 조금이나 올려야 되겠지만 17명 관련돼서 한 명은 뭐 1%대 이상 그리고 요 하나, 둘, 셋, 4명 이외에 그러니까 13명 정도는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되겠다. 이런 시그널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앞으로 연준이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2023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면요. 지난 6월 달에도 이렇게 이게 점도표라고 그러죠. 점으로 찍는 것을 우리가 점도표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6월 달에는 2022년까지만 나왔습니다. 즉 지난 6월 달에는 2022년까지만 나왔는데 이번에 3개월 지나고 나서는 9월 달에는 2023년까지 나왔다는 것들은 시장의 참여자가 최근 들어서 미국 경기가 상당히 주가가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고민할 때 제롬 파월 의장이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2022년 넘어서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제롬 파월은 앞으로 3년 이후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관련돼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게 로이터 통신이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지게 된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한 코멘트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한국도 뭐 최근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도 미국 의회가 약 1조 달러 정도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만들고 그리고 백신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확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리해 보면 결국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이 몇 가지 2023년까지 상당히 미국 경기를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미국이 백신의 개발이 되고 앞으로 미국이 확진자가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준금리 동결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진이 진정될지 그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고요. 이것은 연준이 희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후의 카드는 어떤 좋은 카드, 즉 꽃방석 같은 그 카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 관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간 인플레 파이터에서 이제는 디플레 파이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이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꽤 장기간 동결하겠다는 이 기조를 좀 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가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밤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도 사실상 약간의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상치는 하회했고 이 회복세가 좀 더디다는 분석인데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어저께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나서 보니 3대 증시 관련돼서 다우만 0.13% 상승을 했고 나머지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FOMC가 어떤 좋은 시그널을 보인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그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 피로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좋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 흐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몇몇 종목 관련돼서 통상 리딩이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애플의 주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또 한 종목 관련돼서 페이스북의 리뷰를 드려보겠죠. 자, 페이스북이 상승보다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즉 주당 304달러 이후에 단기간에 좀 급락의 모습이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하락세를 상당히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뭐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9월 초 지금 그러니까 9월 2일 날 3,500달러부터 최근 들어서는 3,070달러 선까지 단기간에 급락의 하락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들이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에 좀 피로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경제적인 데이터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마다 경제 지표가 나쁜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좋은 것만 봤던, 그러니까 긍정적 이슈만 봤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제와 오늘 나온 데이터를 보면 보신 것처럼 이 우측에 있는 데이터가 직전 데이터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이번 데이터의 모습인데 직전 데이터보다도 몇몇 데이터들이 다 아랫방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주간 정제 재고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 관련돼서 6개가 하락을 했고 2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 증시 하락의 핑계를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분과 상당히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해외 증시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부터죠. 어제 전까지는 아베 총리, 이제는 스가 총리라고 이제 새로운 또 인물, 그러니까 일본의 99번째 총리가 나왔던 스가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자, 스가 총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아직까지 뭐 큰 변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직전에 아베 총리가 했던 부분들 그들이 이어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의 변동성을 아직까지는 좀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같고요. 자, 유가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물론 뭐 태풍 때문에 멕시코만 일대, 즉 그만큼 상당히 이런 부분 충격 속에서 상당히 단기간에 어떤 쇼티지 이런 부분 통해서 유가가 배럴당 40.16달러, 그러니까 40달러 다시 한번 상회했다. 이런 부분들이 특징 같고요. 그동안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중국 상하이 지수 좀 리뷰를 들어보면 상승폭과 하락폭이 아직까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좀 답보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코로나19가 종식됐습니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선언했는데 그 후에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36%의 약세 모습 보이는데요. 브루셀라 병 때문에 3천여 명이 다시 한번 확진자가 생겼다. 이것도 확진자죠. 3천여 명이 브루셀라 병에 다시 한번 뭐 실수로 인해서 걸렸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상하이 지수의 상승을 소폭이나마 좀 막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우리가 통상 가끔 뭐 보시겠지만 페덱스 부분입니다. 자, 페덱스는 뭐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관련돼서 서로 유통, 어떻게 보면 그 우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서로 이렇게 소위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페덱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페덱스가 지난 6월 달부터 지난 시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페덱스의 실적이 좋다는 것이 그만큼 최근 들어서 항공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국내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들어오고 나온 사람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비행기에 있는 의자까지 다 드러내면서 이제는 카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동량이 늘어서 페덱스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급등세의 모습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맞지만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폭이나마 좀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오늘 시장의 참여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FMC가 앞으로 2번 남았지만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코로나19의 어떤 확산 속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업종 등이 그나마 소폭이나마 상승의 모습 보이는 것이 오늘의 어떤 미국 증시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특징까지 짚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WTO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가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다른 나라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중국에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고 또 미국이 상소하지 않고 보이콧하면서 효력은 부족하다는 평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양국의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실은 뭐 미국이 그 WTO 그러니까 통상 그 문제가 있으면 그 국제 무역 기구를 통해서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하고 있는데요. WTO가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중국 관련돼서 상당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중국 측에서는 관세 보복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소송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결을 WTO에서 했는데 이번에 한 이슈입니다. 이것이 뭐 다른 이슈도 있겠지만 그 패널 관련돼서 중국이 그동안 미국 상대로 고관세 이런 부분들의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직까지 1심입니다만 1심에 대한 판결은 WTO가 이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상당히
중국이 어떤 손을 들어줬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WTO 관련돼서 중국 손을 들어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날 지금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았는데 상당히 그 WTO가 미국보다도 중국 편에 상당히 편향적이다 이런 어떤 컴플레인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런저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WHO 관련돼서도 WHO가 미국 입장보다도 중국 입장을 반영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너무 중국에 편향적이다 이런 평가가 하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이번에 WTO의 평가도 상당히 WTO가 중국에 편향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심에 대한 판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제 미국이 또다시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것은 이제 2심이나 3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WTO 관련된 상당히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좀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차트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중국 상하이 증시입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가 지난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2019년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중국 상하이 지수가 소폭이나마 하락할 때마다 이때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기회적인 평가가 나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중국 상하이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2월달 3월달에도 하락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무역 전쟁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중국 상하이 지수가 그동안 하락했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2020년 이후에도 상승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어떤 내용이 있었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이런 부분들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결국 중국이 앞으로도 상승 하락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미국과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1심 관련된 상당히 좀 평가가 좀 있는데요. 주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미국이 한국 돈으로 약 276조 정도의 중국산 제품에 있어서 고관세 부과를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중국이 상당히 미국을 향해서 컴플레인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WTO 1심의 주된 내용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좀 드려봤겠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통상 11월 3일 대선 앞두고 상당히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즉 중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역적인 혜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몇몇 어떤 그 제품 관련돼서는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콩 관련돼서 이제는 고부가, 고관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협상 끝에는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평가를 가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1심 이후에 이런저런 액션을 많이 취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했던 얘기가 중국몽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 시진핑 주석의 기본적인 계획이 2025년 현재 앞으로 약 5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5년 그러니까 2025년까지 중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로봇이나 몇몇 특화된 어떤 산업 관련돼서는 미국을 이겨서 글로벌 1위를 되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정책에 앞서서 표현이 좀 어떨지 몰라도 싹을 자르는 전략을 보이겠는데 최근 들어서 데이터를 보면 결국 중국몽이 하나씩 없어지고 미국이 다시 한번 그 세계 1위 즉 수출의 1위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WTO가 중국을 향해서 1심에 승리했다고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후의 트렌드를 보면 결국 미국이 패권주의를 이길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은 이 니콜라와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니콜라를 두고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GM과의 전략적 제휴 소식에 40%가량 급등을 했다가 또다시 이후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흘 만에 36%가량 또 낙폭을 키우기도 했었죠. 이렇게 급등락 거듭하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 장에서의 마감은 큰 변동 없이 좀 보합권으로 마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법무부까지 니콜라의 조사에 착수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 시장에서 관련 주들의 영향성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질문이 상당히 기셨습니다. 네, 일단 니콜라, 테슬라, 랄라의 흐름이 테슬라도 이제 뭐 다음 주 배터리데이 관련된 쪽에 변화를 기대하고 있고 니콜라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슈의 중심이 서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제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당연히 뭐가 좀 찜찜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에 들어갔고 법무부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솔직히 그런 합리적인 유추는 할 수가 있죠. 아무것도 만약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왜 이런 기관들이 움직여서 조사를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찜찜하거나 뭔가 빌미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관련된 파장은 앞으로 시장에 미칠 여파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법무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형사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형사 쪽에 또 타격을 소송이 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 SEC는 민사로 또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어떤 생각보다 그렇게 어떤 사기 쪽으로 결론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민영사에 대한 부담을 모두 집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민영사에 대한 특히 민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손해배상 관련된 즉 만약에 투자자들이 이를 사기를 인식을 해서 만약에 배상을 하라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거액의 배상금을 또 합의금으로 주어져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러다 또 형사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더 골치 아프죠. 이제 아예 법정 구속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지금 또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이게 뭐 사기다 아니다는 저희가 뭐 확인할 방법이 없죠.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뉴스로 그리고 또 이슈가 진행되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니콜라를 투자하고 있는 해외 투자죠.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니콜라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터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파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그나마 그래도 좀 최근 들어서 니콜라 파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위권 뭐 1억 4천만 달러. 근데 이것도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그냥 아예 정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게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난감한 쪽은 GM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관련돼서 또 지분 투자와 함께 앞으로 또 변화를 또 이끌려고 했다가 약간 또 골치 아파하는 상황들인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는 더 부각을 받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계속 니콜라가 손잡자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현대차는 일단 노할 상태다 보니까 물론 이제 현대차가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관련된 쪽에서 현대차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좀 부담이 되는 것은 한화그룹이겠죠.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한화에서 투자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또 사기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또 가치도 예전에 초기 투자 금액을 또 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관점 쪽에서 한화그룹도 약간 예전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니콜라 모멘텀이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자생적인 그리고 또 태양광 모멘텀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혹시나 이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는 가능한 쪽은 딱 한화솔루션 정도밖에 못 볼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국내에 미치는 여파는 그래도 오히려 이를 통해서 현대차에 대한 위상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소차 관련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업체에서 지금 부각받는 업체는 딱 두 회사입니다. 첫째가 도요타고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첫째가 현대차고 두 번째가 도요타입니다. 현대를 더 앞서서 얘기 드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용화도 성공하고 수출도 하고 있고 7년 동안 10,000대 정도 팔아봤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쟁력이 훨씬 더 현대차에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수소차를 만드는 거 좀 어렵구나. 그러면 지금
잘 만드는 업체가 어디지? 라고 봤었을 때 호재가 될 수 있는 쪽이 현대차가 맞다라고 한 쪽으로 접근하시면서 또 혹시나 또 이로 인해서 뭐 수소차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 어떤 충격이나 아니면 니콜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현대차와 연관되어 있는 또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오히려 수소차 쪽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되 니콜라는 팟이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니콜라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도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어제 장중에 이 배터리 사업 부분 물적 분할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장중에 5%가량 하락하고 또 시간 외에서도 추가 하락이 이어졌는데 이 부분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5%가 급락이면 10% 하락하면은 거의 뭐 폭락이겠네요. 근데 일단 앵커님은 LG화학 지금 같은 이슈에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런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는 좀 관망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면 친한 남자친구분이 갖고 계시다. 그럼 팟이라고 얘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보유라고 얘기를 하실 건가요?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전량 매도보다는 그냥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예, 참 현명한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참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LG화학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도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LG화학을 지금 바라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삼기 전 자꾸 남자 여자 관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남자가 사법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물적으로 그리고 또 심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지나다 보니까 우리 헤어져 그 다음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이런 형식의 흐름이 나오는 게 지금 LG화학의 비유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LG화학이 그동안 화학 사업으로 열심히 돈 번 거 투자금 마련에다가 LG 전지, 그러니까 LG 배터리 쪽에 거의 쏟아 부었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올해 같은 경우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1위도 하고 거기다 이제 영업이익 한 1,500억 가까이도 벌고 그러다 보니까 부각을 한껏 받는 가운데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분사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LG 전지, 솔직히 LG화학을 LG 전지, LG 배터리를 보고 투자한 분들이 더 많지 LG화학 앞으로 화학 업종이 좋아지니까 사겠다라고 한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쪽에서 약간 배신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오늘 17일이니까 오늘 이사회 결정이 나는데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하도 또 주주들의 반발이 커서 원점으로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는 다시 영향은 없겠지만 하지만 이제 지금 얘기는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이라는 얘기는 인적 분할과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100% 자회사로 밑으로 두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이를 그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와는 좀 다른 것들이 또 어떤 주주가 반대한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이나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LG화학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주들은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물적 분할인데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물적 분할로 나온다라고 이러면 또 실망감이 더 커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투자금을 이제 LG 전지라고 하는 LG 배터리가 너네가 자생력으로 살아라 하는 입장으로 보여주게 되면 일단 IPO를 해서 IPO 나온 자본금 확충된 부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상황 쪽으로 나가는 흐름들인데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LG화학 팔고 기다렸다가 LG전지 분사돼서 IPO 될 때 LG전지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LG화학을 굳이 보유하고 거기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술적인 분석하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63만 원이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도 잘못하게 되면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 주주분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그럴 가능성과 함께 또 다음 주에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9월 22일 배터리 데이가 있죠.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그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또 한 번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좀 한 번 더 레벨 다운됐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쭉 가져가기에는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가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지주사와 건설, 석유화학 이렇게 세 개 회사로 분할을 결정하면서 하방 압력이 좀 가해졌고요. 그런데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SK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잘했다고 해놓고, 그리고 뭐 주주 환원책 없다. 그래서 빠지는 거는 참 좀 이상합니다. 그만큼 눈높이가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젠데, 지금 하고 보니까 또 뭘 더 달라고 하는 꼴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좀 썩 좋지 못하다는 쪽인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대류 노출 관점 쪽에서 나오는 변화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뭐 지주사, 건설, 석유화학, 이쪽으로 분사를 했는데 분사를 하는 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대림산업 하게 되면 또 저평가 종목의 대명사였죠. 그런 관점에서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주주들한테 어떤 식의 이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주어줄 것이냐라는 쪽이 부족하다는 평가인데 그거는 주가가 안 가다 보니까 만들어낸 얘기 같고요. 물론 이제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있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중심적인 건 아닌 것 같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약간 이쪽에 인기가 없죠. 화학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롯데케미칼이나 다른 종목들도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건설이나 다른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들어가기는 뭔가 좀 찜찜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분할 이후에 나오는 전략을 좀 더 챙기는 게 좋겠다는 관점 쪽에서 거의 관망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죠. 이번에 삼성생명법 관련돼서 구체화됐을 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또 어느 쪽으로 넘기느냐에 따라서 삼성물산에 대한 지위나 어떤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가 또 바뀔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분이 잠깐 딴 데 넘겼다가 시장에 물량으로 나온다. 그러면 또 곤혹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또 커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은 그냥 또 배제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살짝 언급을 드릴 텐데, 근데 지금은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은 상황 쪽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자체는 또 약간 고민이 만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 호재일 수 있겠다라는 쪽은 인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악재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삼성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좀 불확실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SK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의 자사주 매입과 함께 중간 지주사 가능성도 나오다 보니까 SK그룹도 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지만 SK텔레콤만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외국인들이 지분을 많이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줄인 지분 그래도 통신주인데 크게 어떤 변할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가의 변화 정도를 기대를 할 것 같고요. 아직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걸 가지고 좌지우지할 정도의 변화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배구조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이슈가 될 만한 흐름들은 많은 가운데 이런 지주사 관련된 쪽이 부각은 받겠다라는 생각이지만요. 지주사는 지금 현재 저평가도 너무 저평가인 상황에서 변화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을 보여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친환경 관련된 지주사 쪽으로 한정돼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쪽이고 아직 시장의 두드러진 쪽으로 나오기는 아직 시장이 답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냥 지켜보시죠. 매매에 관련된 얘기는 특별히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지금의 지주사를 보는 시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슈에 따른 전망과 시장 대응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낮부터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도와 경북 북부도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제주도에 40에서 80, 산간 지역은 최대 10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남해안에는 10에서 40, 그 밖에 충청 이남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충청 이남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5도, 춘천 23도, 대전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은 낮에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부분 지역이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전주 23도, 부산과 대구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